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집값 공급 관계의 딜레마. 서울 집값 급등 해법을 둘러싸고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주택이 모자란다, 가격을 잡으려면 더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은 충분하다, 더 지어봤자 투기꾼 배만 부른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역대 최고 강도의 규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그 가능성에 대한 평가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승 원인이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과 저금리에 있다라는 점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유독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상승의 원인을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 공급을 늘려라라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는 계속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현재 96%예요. 네.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요. 이 96%에 포함되지 않은 통계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오피스텔, 상가, 기숙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게 되면 이 주택 보급률은 실질적인 주택 보급률은 더 올라가는 것이고 지난 3, 4년 동안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분양들 몇만 가구씩 이렇게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입주 물량 같은 경우도 이 파리 대책에서 나와 입주 물량을 보면 5년 평균과 10년 평균 기준으로 봐도 입주 물량도 이미 10년 평균에 한 13,000세대가 많고 네. 5년 평균에도 3,000세대가 많은 거고 분양은 5년 평균과 10년 평균에 거의 80%, 90%를 넘어가는 지금 수준이에요.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이에 반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가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택의 질을 반영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냐면 이 96% 주택 보급률에는 낡은 집들도 있고 새 집들도 있는데 네. 낡은 집들이 워낙 많으니 이 주택 보급률을 이렇게 보는 게 맞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뭐 낡은 집은 집이 아닌가요? 그 사실 좀 별로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게 외국 같은 경우도 다 주택 보급률은 낡은 집을 빼고 주택 보급률을 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50년 된 주택, 뭐 80년 된 주택, 심지어 100년 넘은 주택들도 번듯하게 집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공급이 부족해라는 논리를 내세우다 보니 네. 지금 그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 공급 부족론에 대한 또 비판이 있어요. 어떤 것이 네. 있냐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택 보급률이 한 30% 가까이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가 보유율은 4%만 올랐거든요. 결국은 나머지는 다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26% 증가한 거를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은요. 네. 1980년대 후반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올라가면서 노태우 정권으로 기록하는데 네. 200만 호를 지었었어요. 네, 그런데 있었죠. 200만 호를 지었음에 동시에 신도시를 만들면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언제 가라앉았냐면 입주 시점과 경기 하강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조정세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권 상태인,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복사판일 수도 있어요. 분양권 상태에 200만 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는 올랐고 네. 결국 그 가격을 가라앉힌 시점은 이게 입주 물량이 됐을 때 가라앉혔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단순하게 늘리는 것은 네. 결국은 부자들 배만 내지는 다주택자들의 배만 불리는 현상이 된다라는 게 네. 지금 그 공급 부족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공급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공급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오히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은 좀 공급할 때와 그리고 입주할 때 차이에 시점이 맞으니까. 네, 시점이 맞으니까 그렇게 가격이 2년 동안 올라가는 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그런 들긴 카드도 하네요.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와 맞물려서 후분양제 카드도 아까 주머니 속에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 다주택자가 지난 3년 새에 25만 명이 늘었다고 하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맞불리면서 2012년 이후 다주택자가 3년 만에 25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87만 9천 명으로 한 해 전보다 9.2%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지금 표를 보시면요. 2012년에서 2015년까지인데 2건 이상의 그 주택자는요. 15만 8천 명이 늘어났어요. 무려 163만 가구에서 187만으로. 네. 그리고 3건 이상의 보유자도 거의 24%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2015년까지 통계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상승기 때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갖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죠. 보면 2016년도, 17년도는 사실 다주택자 수는 아직까지 통계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더 많이 늘어났다. 2015년과 비슷한 증가세를 기록했을 비슷하거나 그 이상 일 수도.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통계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다주택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아파트나 주택을 사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네.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샀기 때문에 다시 앞에 통계로 가서 1년 입주 물량이 뭐 6만 7만 물론 이제 경기권 수도권까지 합하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네. 이런 물량임을 생각을 해보면 다주택자 수가 사실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작년에 네. 한 채로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나 잡고 나서 또 하나 더, 또 하나 더 그런 식으로. 뭐 갭 투자하는 법 내지는 그런 강의에 가면 뭐 일주일에 하나씩 집 사는 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정도로 갭 투자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다 주택자가 이렇게 늘어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내년 4월까지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네. 아직까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지만 한번 물량이 쏟아지면서 네. 가격이 조정될 것이다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면 의외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의외의 조정이 올 수 있다. 충분히. 현재 다주택자 수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 반증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온전히 본인 자산이 있어서 그걸로 전액을 주고서는 주택을 다수를 구매한 경우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이제 갭 투자나 대출 방식으로 해갖고서는 여러 채를 보유한 분들은 상당히 위험에 빠질 수 있고 특히나 강남권 같은 경우 제가 반포자이나 반포 레미안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네. 전통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찾는 시장에 언제부턴가 갭 투자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의 위험은 뭐냐면 새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12억, 매매가 15억 그러면 3억 내지 4억 가지고 투자들을 했어요. 네. 그런데 내릴 때는 내가 실투자금이 3, 4억이니까 3, 4억 기준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내린다는 거죠. 15억, 16억, 심지어 17억, 18억 기준으로 내리게 되면 네. 10% 내지는 15%, 20%만 내려도 자기가 가진 원금을 모조리 손실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는 상당히 위험한 방향으로 쏟아질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매수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상당히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금주의 단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국자산신탁 신반포 4차 재건축 사업 단독 입찰 참여. 한국자산신탁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강남 3구 소재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재건축 추진단지가 신탁 재건축 입찰을 진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래요. 아직 MOU 체결도 아니고 네. MOU 체결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아직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4차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네. 지난번에 조합 설립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동의율이 93%에 달했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조합장님이 불의의 사고는 아니고 이제 좀 돌아가셨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상가와의 그 토지 분할 분쟁 같은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분할 분쟁이라든가 이런 영향이 더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해결됐네 안 됐네 됐네 안 됐네 소식이 많던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해결이 안 됐고 앞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다 보니 한국자산신탁이라는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조금 더 잘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신탁 방식은 사실 여름이 되면서 좀 시들해졌었는데 거의 다들 손 놓는 분위기였죠. 신반포 4차면은 잠원동의 그 대장주인데 그럼에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 분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워낙 쉽지 않으니 전문가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고요. 신탁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보니 네. 그 대가로 뭘 주겠다라고 했냐면 보통 공사비가 평당 얼마에서 전체를 도급하는
토탈 방식인 반면에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기성을 주는 기성불 방식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시공사의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시공사례가 보통 한 평당 한 520만 원 정도인데 네. 본인들은 한 420~5만 원 선으로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그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공사비를 100만 원이나 다운시킬 수 있는 거였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100만 원씩은 남겨 먹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됐나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뭐 본인들이 가져가는 수수료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공사비를 낮추게 되면 결국 그 아파트의 질이 낮아진다라는 측면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아무래도 그래서 커지겠죠. 4차 같은 대장주가 사실은 고급화해서 비싸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네. 저렴하게 시공을 해가지고 평범하게 가는 거는 저는 아주 악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 네. 단시는? 잠실 주공 5단지 소식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심의, 시간 부족으로 단순 연기, 30일 재상정된다는 소식이네요. 네, 도계위가 매월 1, 3주 수요일 날 열려서 네. 그저께도 수요일이어서 도계위가 열렸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네. 시간이 부족해서 30일로 특별하게 날짜를 하루 더 잡아서 연기됐다는 내용이고요. 네. 이와 더불어 개포주공 6, 7단지, 가락상하 1차, 대치쌍용 1차의 안건도 연기되면서 30일 날 일괄 심의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저희가 한 2월 달부터 계속 방송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건축 심의를 통과하니 못하니 제초하니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제초안 피하는 게 점점 그거는 어려워진다. 뭐 5월, 6월에 물 건너 가더니 드디어 아직까지도 지금 심의가 연기된다는 거는 굉장히 뭐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초안 피하는 것은 이미 뭐 2~3달 전에 물 건너간 얘기가 됐고요. 네. 뭐 30일 날 어떤 내용으로 안건이 통과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같은 날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시 음마아파트 재건축안 이례적으로 미심의 결정. 서울시 2030 플랜에 의해서 35층 이상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음마 같은 경우는 150억을 들여서 설계 공모를 해서 네. 초고층 50층으로 설계를 했고 서울시에서 50층 안 된다고 하니까 49층으로 줄여서 무려 한 층을 줄이면서 심의를 다시 요청을 했고요. 네. 이번에 서울시에서 계속 한 5번 정도의 사전 조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심의를 넣었고요. 서울시에서는 미심의를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지난주에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심의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라고 예. 포인플렉스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미심의로 결정이 났네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사실 만약에 심의가 됐다가 네. 도계위에서 부결이 되면 네. 같은 안건이 5년간은 다시 상정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아, 부결이 되면 심의에 올라갔다가 부결이 네네네. 되면 그러니까 부결을 잘 안 시키고 보통 보류를 시키잖아요. 네네네. 근데 행여나 부결을 시켜버리면은 5년 동안은 안건이 못 상정이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음마아파트 재건축은 5년 동안은 완전히 묶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심의 같은 경우는 다시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바꿔서 다시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면에선 서울시가 음마아파트에 기회를 한 번 더 줬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은 굉장히 서울시에서 봐줬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근데 지금 닥치신 음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겠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음마 아파트 49층은 그게 힘든 게 여기에다 49층을 주게 되면 강남 재건축 전체가 다 흔들려 버려요. 그렇죠. 일단 여기는 그 주거용지라서 그렇죠. 지금 뭐 구반포 주공이나 3차 경남 이런 데들이 그런데도 다 주거용지인데 네, 다들 음마가 49층에 결국은 고층을 허용되면. 포기하고 35층으로 다 네. 방향을 선회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리 올려봐야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미심의를 결정했고 이게 지금 포인플렉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좀 봐준 측면도 있다. 네. 부결로 부결로 가지 않은 건 봐준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숨가쁘게 한 주간 부동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네. 포인플렉스님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뉴스는 어떤 내용이세요? 반포 수주전이요. 아무래도 반포의 주인 노리는 GS 현대기사가 가장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GS도 만만치 않고 반포 자이, 네. 현대도 과거에 지금 구반포 주공을 소유하신 분들이 워낙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과거 현대건설의 명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될지 뭐 상당히 궁금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주택자가 3년 새 25만 명 늘었다라는 기사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고 결국 정부에서 지금 다주택자들 보고 물건을 내놓으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 물건들이 의외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내년 4월 이전에 네네. 이것들이 매물로 이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좀 잘 상황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한 주간 부동산 사부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